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생명과학에서부터 이제 출발할 텐데, 우선 생명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정리하기 전에 생명과학에서 어떤 걸 배우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생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생태, 환경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게 돼요. 물론 저희가 이제 생명과학을 화학, 생물, 물리, 지구과학 중에 먼저 시작한 거는 생명과학 파트에서 과학의 탐구 과정을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과학의 탐구 과정이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 화학이나 생물, 물리, 지구과학에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공부를 합니다. 자, 일단은 단원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과학의 이해에서 첫 번째 탐구 과정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생명현상의 특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물의 구성 파트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질들을 공부하게 된 다음에 생물의 구성 체계를 공부해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 게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가장 작은 기본적인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 즉 세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유전 파트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3단원 나오는데 여기가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도 많고 기출문제도 3단원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르게 출제는 되는데 내용 자체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기출문제도 좀 많은 단원이에요. 굉장히 암기를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파트고, 저희가 항상성과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나머지 단원들 정리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자연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네 번째 단원이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생태학과 환경학, 생태환경학을 공부하게 되는 파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1단원서부터 4단원까지 요약을 하면 생명과학에서 배우게 되는 건 탐구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배우게 되는 게 생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 마지막 공부하게 되는 게 생태, 환경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자, 생명과학의 이해, 저희가 이제 첫 시간 되는데 생명과학의 이해에서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이 나와요. 이 탐구 과정에서 먼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교재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배우게 되는 과학은 생물, 화학, 물리, 지구과학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를 공부하게 되는 과목에 해당이 된다.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요건 한번 읽어만 보시면 돼요. 이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학의 탐구 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역시 탐구 요소도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정도 읽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비중은 대단히 낮다는 거.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귀납적인 탐구 방법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이제 탐구 방법에는 귀납적인 탐구와 연역적인 탐구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걸 칠판을 좀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탐구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그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탐구에는 크게 귀납적인 것이 있고 또한 연역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귀납적인 방법, 연역적인 방법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귀납적인 방법은 자연현상을 관찰하게 되고 그 관찰 결과가 나오겠죠. 이 관찰 결과가 일반화되어서 하나의 결론이 될 때 이것이 귀납적인 탐구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왜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직접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도 약해요. 이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진다는 것을 관찰한 거죠. 그리고 이 관찰을 반복해 나가다 보니까 항상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진다. 그럼 결과적으로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진다라고 하는 일반화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저희가 현미경이 발명된 건 1580년 경이에요. 그러면 현미경이 발명되고 나서 생명체의 기본 단위를 탐구하기 시작했죠. 관찰하기 시작했죠. 관찰하다 보니까 동물도 식물도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저희가 이걸 일반화해서 모든 생명체는 기본 단위가 세포임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건 귀납적인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간단한 거죠. 근데 연역적인 탐구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떤 거냐면 연역적인 탐구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한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인 증명 과정이라고 하는 건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 일반화되었을 때 과학적인 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연역적인 방법은 귀납적인 방법과는 차이점이 있구나. 요걸 정리하시면 되겠죠. 시험 문제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연역적인 탐구 방법론이 나오기 때문에 요 연역적인 탐구 방법은 정확한 개념들을 저희가 정확히 정리한 다음에 적용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역적인 탐구 과정을 이걸 볼 텐데 칠판 다시 한번 지우고 연역적인 탐구 과정은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실험 방법의 절차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자연현상에서 어떤 사실을 보고 과학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단계가 있어요. 즉,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의문을 제기하는 단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인식과 의문 제기에 대한 단계가 있어요. 의문 제기 혹은 의문 제시라고도 하죠. 의문 제시. 저희 교재에는 이제 문제 인식에 대한 단계를 그냥 첫 번째 단계로 정리를 했지만 어쨌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뭘 하냐? 가능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가설이라고 얘기해요. 가설은 가능한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을 가능한 설명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교재에는 정상적으로 교과서에는 이게 임의적이고 잠정적인 결론에 해당이 된다. 즉 결론을 미리 한번 내보는 거예요. A는 B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것들이 가설에 해당이 되는 거죠. 됐나요? 물론 귀납적인 탐구 방법과의 차이점은 연역적인 탐구 방법은 가설 설정의 단계가 들어간다는 것도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연역적인 탐구 과정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험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탐구라는 말로 연역적인 탐구 과정에서 표현을 할 텐데 실험을 준비하는 단계는 탐구 설계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얘는 실험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뭐 예를 들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뭐 빛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탐구 설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탐구를 즉 실험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 단계예요. 실험을 행하는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실험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 해석에 대한 단계가 있을 테고 이 결과 해석이라고 하는 건 실험에 대한 데이터였기 때문에 자료 해석이라는 말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죠. 이 결론은 칠판 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을 내게 돼요. 결론을 내서 처음에 가설이 A는 B가 될 것이라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설이 만약에 참이었다면 탐구 결과 탐구 결과, 그에 대한 결과를 해석했을 때도 가설이 만약에 참이었다면 그에 대한 결론도 A는 B가 될 것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설이 항상 참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 설정을 했지만
그리고 실험을 했지만 그에 대한 결과가 A가 B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몇 번 더 실험을 해봐요. 실험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몇 번 더 실험을 해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B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가설을 폐기하고 다른 가설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연역적인 탐구 과정은 탐구에 대한 절차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연역적인 탐구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정리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대조 실험과 변인 통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조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할 때 항상 비교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대조한다는 것은 vs, 즉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할 때 그룹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조군이라고도 하고 뭐 대조구라고도 합니다. 보통 대조군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대조군이 있고 그 다음에 실험군이라고도 하고 실험구라고도 합니다. 자, 이걸 비교해야 돼요. 즉 뭐냐? 대조군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거예요. 대조군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것을 대조군이라고 한다. 실험군은 실험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언가 처리한 거예요. 실험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처리한 것. 그래서 대조 실험이라고 하는 건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해 두고 그리고 나서 실험을 할 때 이걸 대조 실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겠죠? 연역적인 탐구 과정에선 반드시 대조군과 실험군 설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